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은혜야, 난 정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몰라.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재혼이요?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세요. 저는 올해 75 김현수입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다 같은 동네에 사는 68세 박정인 씨를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세 자녀는 합동으로 찾아와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저는 가족과 사랑 그 사이에서 인생 최대의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불을 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은혜는 대기업 임원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고 큰아들 준호는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내 민지는 대학 강사로 일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 확인에 그쳤습니다. 정인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 잃고 혼자 사는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정인 씨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후 세 자녀가 모두 모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은혜는 재산 상속 문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며 재산 분쟁 사례를 많이 봤다며 재혼하면 배우자가 법적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의 몫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박정인 씨를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재혼까지 생각하는 게 너무 성급하다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내 민지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분명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다른 감정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했고 준호는 사업 자금 지원 가능성이 낮아질까봐 우려했으며 민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걱정해서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진짜 마음을 포장했습니다. 정인 씨는 자녀들의 반응을 듣고 무척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혜의 생일에 직접 만든 송편을 보냈고 준호의 가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친구들을 단골 손님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지에게는 손편지를 써서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인 씨의 노력을 너무 적극적이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제게 따로 찾아와 박정인 씨가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분명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정인 씨의 진심을 왜 알아주지 못하는지, 제 외로움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흔들렸습니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자녀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정인 씨와의 만남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자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녀들 눈치를 보느라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정인 씨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배신감과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라진 채 서 있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자녀들의 요청으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정인 씨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녀들과 정인 씨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중간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인 씨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고 자녀들도 형식적이나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후식을 먹을 무렵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집에 들어오려 하느냐고,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정인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즉시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자기는 솔직하게 궁금한 걸 물어본 것뿐이라고, 아버지야말로 왜 가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대받아쳤습니다. 은혜도 거들었습니다. 박정인 씨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막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 집에서 쌓은 추억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불편하다면 먼저 나가겠다고, 오늘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인 씨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은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누구 편인지 분명히 하라고, 가족이 중요한지 저 여자가 중요한지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저를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제 삶을 통제하려 했고 정인 씨는 상처받은 채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 모임은 그렇게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정인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현수 씨 가족과 제가 함께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일 이후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은혜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재혼 씨 상속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료를 가져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아예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며 나섰고 민지는 엄마 사진을 거실 가장 큰 액자로 바꿔 걸었습니다. 정인 씨를 포기하도록 압박했고 저는 그 압박 속에서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 정인 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두 선택지 사이에서 찢기듯 아팠고 그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정인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지나쳤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정인 씨 얘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저는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 만나 얘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정인 씨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현수 씨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는다면 자신이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수 씨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고 자신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족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족과의 갈등으로 채워지길 원치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인 씨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매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 씨는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는 그녀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인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는 잘하신 결정이라고 제 어깨를 두드렸고 준호는 이제 편하게 지내시라며 웃었습니다. 민지는 아빠가 제정신을 차렸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외출도 하기 싫었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인 씨와 함께 걷던 산책로를 혼자 걸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와 나눴던 웃음과 대화가 그리웠고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스함이 간절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은혜가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했고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 증상 같다며 상담을 권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해도 반가운 척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조금 우울한 것뿐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 마지막 사랑을,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제 손으로 포기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강제로 저를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방광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저는 우연히 옆자리 할머니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최근에 재혼했다고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설득했느냐고요? 첫 번째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설득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축복을 미뤄두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결국엔 이해했다고, 아버지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는 오래 닫혀있던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자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75해를 살아온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제 삶은 별개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문제가 걱정이라면 미리 정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면 됩니다. 그들이 정인 씨를 의심한다면 시간을 들여 증명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정인 씨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그 감정을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공허함 속에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 남은 생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저는 세 자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모여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토요일 오후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자녀들 앞에서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말을 듣고 정희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지만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무의미했고 저녁에 잠들 때도 내일이 기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 삶은 너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75해를 살아온 내가 남은 인생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끝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재산 분할 계획서였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을 명확하게 나열하고 세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였습니다. 정희 씨와 재혼하더라도 이 계획은 변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공증까지 받아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옆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재산 문제는 해결된다고. 정희 씨는 내 재산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떡하냐고, 엄마 생각은 안 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매일 난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워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면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랐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녀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이해를 구하지만 허락을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이미 결심했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를 다시 만나 제 진심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은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정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전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흔들렸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후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인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며 예전의 행복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지만 곧 공식적으로 재혼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인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인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했다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고 손으로 쓴 익명의 글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인 씨가 김현수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수군거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씨 자녀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아느냐고, 그런데도 계속 집착하는 건 재산 때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멀리 떠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거라고,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익명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분명 자녀들 중 누군가의 지시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탁한 누군가가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인 씨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비열한 장난이라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인 씨는 크게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며칠간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상황이 너무 버겁다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즉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명 모두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정인 씨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냐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했냐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은혜는 자기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냈고, 준호는 자기도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오히려 고맙겠다며 비꼬았습니다. 민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꾸민 것일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인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마음을 닫고 저를 떠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녀들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서운해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인 씨와 자녀들 모두에게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저는 문득 예전에 읽었던 탈무드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증인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숨어서 의심하고 추측할 게 아니라 모든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전화하자 마침내 받았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 집으로 와달라고, 자녀들도 모두 부를 테니 함께 이야기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정인 씨는 주저했지만 결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반드시 와야 한다고, 이번이 마지막 가족 회의가 될 거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마지못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정인 씨는 자녀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자녀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익명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확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녀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증명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각자 평소에 쓰는 메모나 손글씨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고, 준호는 스마트폰 메모를 손으로 옮겨 적었으며, 민지는 강의 노트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익명 편지의 필체와 자녀들의 글씨를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정희 씨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글씨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동네 이웃 중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소문에 밝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희 씨와 산책하는 걸 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바로 옆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녀들과 정희 씨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에게 익명 편지를 보낸 게 당신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변명했습니다. 현수 씨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선의로 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다고 재원하면 자녀들과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 들었다며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쓸데없는 걱정과 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느냐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녀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박정희 씨를 너무 오해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대했다고, 박정희 씨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민지는 정희 씨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등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가족 모임 때와 달리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은혜는 정희 씨에게 요리 비법을 물어봤고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자기 가게에 꼭 놀러 오라고 초대했고 민지는 다음 주말에 함께 등산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며느리가 정희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희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막내 민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밖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관에서 자녀들을 배웅할 때 은혜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준호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고 민지는 손을 흔들며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정인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인 씨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고 저는 그녀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정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 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거죠. 정인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공식적으로 재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녀들도 기꺼이 축하해 주었고 작은 규모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박 여사도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정인 씨와 손을 잡고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자녀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손자 손녀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걸요. 정인 씨와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다고 해서 행복을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시간을 들이면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75에 그 용기를 냈고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